저는 지금 워싱턴에서 퍼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를 폭로하려고 합니다. JNS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너무 무모하고 전략적으로 무지한 거짓말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만약 이 거짓말이 성공한다면 사실상 이란의 핵무장이나 나중에 훨씬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이슬람 공화국이 우라늄을 조금만 농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이며 이란 내 이슬람 정권의 로비스트들과 동맹 세력들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떠먹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이 프로그램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서 상징적인 양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대신 다른 문제들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재건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치명적인 대규모 실수입니다. 핵 농축은 문제의 시작일 뿐이며 이에 대해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핵 농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핵 임계국 방지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전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워싱턴에서 팔리고 있는 거짓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라늄 농축은 민간 원자력 발전을 위해 우라늄 235의 농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농축 수준은 일반적으로 3~5% 정도입니다. 이제 무기급 우라늄은 약 90%입니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은 민간의 필요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인 최대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 그 수준에서는 무기급 우라늄까지 90%에 도달한 셈입니다. 그리고 60%에서 90%로의 도약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짧은 거리입니다. 정권이 농축 인프라, 즉 원심 분리기와 카스케이드 시스템, 비축 등을 완전히 숙달하게 되면 핵무기 제조 소요 시간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란이 농축 능력을 유지한다면 돌파 능력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농도로 농축하게 두자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그들이 핵무기를 원할 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유지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립을 미룰 뿐 전쟁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경우 그것은 전쟁을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권 관계자들은 우라늄을 그들이 말하는 평화적 목적으로 농축할 권리가 있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 어떤 나라도 우라늄 농축에 대한 고유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는 가질 수 있지만 우라늄 농축 능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입 연료봉으로도 원자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테헤란은 농축에 집착할까요? 왜냐하면 농축은 영향력, 협박 능력, 그리고 물론 핵무기 보유 임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거리에서 시위했다는 이유로 자국민 4만 명 이상을 학살한 정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중동 전역의 테러 대리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를 지도에서 지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 합의를 반복 위반하고 IAEA 사찰단 입국을 여러 번 막았으며 협상을 시간 벌기 용도로 활용해왔습니다. 농축 제로는 협상 불가이며 나머지는 보여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설령 그 정권이 그런 조건에 동의한다고 해도 그들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천 기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미국과 유럽까지 도달합니다. 또한 자국을 통치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 정권은 불법적인 정권이며 그들이 지킬 어떤 합의도 없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합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국민들이 이 정권에 맞서 일으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워싱턴에서 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살펴봅시다.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 전미이란 개미국인위원회 NIAC와 같은 단체들 그리고 그 정권의 선정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리타 파르시와 같은 사람들은 그 정권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하고 그들의 행동과 합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심지어 도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중단하고 그 정권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끝내라고 고집한다면 그 정권은 협상에서 떠나버릴 것이고 외교는 무너져 전쟁이 불가피해지며 수천 명의 미국인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입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공군 폭격 작전으로 인해 수천 명의 미국인이 죽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그 정권과의 전쟁은 이미 불가피합니다. 협상 가능한 건 그 정권의 항복뿐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수사는 대부분 그 정권이 주도하고 지정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좌파들이 따라하는 일종의 재포장 시도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AOC 같은 사람들이죠. 반전주의자가 되는 건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특권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세계의 행위자들이 사실은 모두 이성적이고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 공화국은 12월 말에 그들과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하지만 비겁한 정치인들은 이 정권을 살리려 최선을 다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우리는 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가 미국이 정권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RAF 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을 봤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외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했죠. 한번 보세요. 영국 측에서 미국의 RAF 기지를 공습에 쓸 수 없다고 알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영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깊은 안보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어요. 우리는 정말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이 이란과 진행 중인 대화를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란 정권은 계속해서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고 핵무기 개발도 계속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지지했고 또 그 정권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는 일입니다. 맞아요. 지난 48년 동안 그게 정말 잘 먹혔으니까요. 서구에서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게 집에 앉아 있죠. 사실 그들은 전쟁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들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사적인 반전 입장은 이제 구호가 되어버렸고 실제로는 핵 농축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수만 명의 이란인, 그중에는 어린이들도 포함된 대량 학살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권이 미군 기지의 미군 병사들, 중동의 사람들, 이미 혁명 수비대가 테러의 위험지대로 만들어버린 유럽, 그리고 정권이 정기적으로 전멸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미국인들에게 가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호예요. 이걸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사형 선고에 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NIH 등의 단체 로비 덕분에 우리는 의회 의원들이 이 말을 반복하고 이라크처럼 될 거라고 하거나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 미국인 2만 명이 죽을 거라고 공언했던 멍청한 터커 칼슨처럼 종말론적인 시나리오를 부추기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인은 몇 명이나 사망했나요? 맞아요. 0명이에요. 반면에 1979년 이후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883명 이상의 미국인을 사망케 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에게 맞서는 게 문제라고 하시네요. 이번 주 내내 AOC 같은 평소의 광대들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란과의 전쟁에 반대한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는 모습을 봤어요. 로카나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죠. 토마스 매시 의원도 미국의 안보, 전략적, 도덕적 이익에 부합하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팀 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입장의 아이러니는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이 전쟁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테러 단체에 자금을 대는 정권이 자국민을 대량 처형하고 해외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하면서도 폭탄을 만들기 직전까지 방치하는 것은 전쟁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AOC처럼 그걸 깨닫지 못할 만큼 멍청하다 해도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란의 이슬람 정권이 완전히 항복하고 혁명 수비대 자체가 해체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4만 명을 살해하고 20일간 인터넷을 차단하며 시위대를 대량 체포 처형하고 거짓말과 속임수, 도둑질, 테러 확산, 타국 위협까지 아무 처벌 없이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약속한 대로 자신들의 사악한 활동을 더욱 확대해서 서방을 더 많이 겨냥할 것이고 이는 우리가 과거에 경고했던 것과 정확히 같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세계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살인 독재자,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이름의 독재자를 막기 위한 개입에 반대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똑똑히 봤으니까요. 오늘날 미국의 좌파와 극우 모두 전쟁을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 아주 빠르게 언급하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진짜 물어야 할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의 의도치 않은 결과입니다. 반전주의에 집착하고 폭격으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같은 구호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치스러운 신념이에요.
도덕적으로 보이고 안전해 보여도 이런 신념은 결국 이성적인 쪽, 특히 서방만 압박할 뿐입니다. 반면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는 비이성적인 행위자들은 계속 무장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며 음모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주의 선언을 해도 악은 멈추지 않아요. 역사는 유화 정책이 집단 학살을 저지르는 이데올로그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고 가르쳐줬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를 잘 알기에 로비스트들이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겁니다. 지연이 그들의 전략이고 반전은 그들의 포장일 뿐이에요. AOC에게는 안타깝게도 집단 학살을 의도한 사람들이 미덕을 내세우는 말에 설득되어 무기를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악한 정권은 테드 강연이나 평화상으로 막을 수 없어요. 누군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멈춰집니다. 때로는 그 결정에 힘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 사실을 인정해도 전쟁광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려는 행동은 실제로 평화를 만들 수 있어요. 억압 앞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건 도덕적이지 않아요. 단지 당신 목숨이 위태롭지 않다고 해서요. 토마스 메시.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죽이러 온다면 먼저 일어나 그를 죽이세요.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이 예루살렘에 있는 월도프 아스토리아에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jns.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 즉 JNSTV 한 단어를 사용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슬람 정권의 야만성과 그들의 집단 학살 의도에 대해 말하자면 이번 주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란의 기독교인들이 현재 얼마나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 이란 인터내셔널에서 보도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티클 18 오픈 도어스, 미들 이스트 컨선, 그리고 크리스천 솔리더리티 월드와이드 등 4개의 단체가 2025년 내내 이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와 표적화가 크게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란 법원은 2025년 한 해에만 기독교인들에게 총 28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여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총 형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은 사람 수는 전년도보다 적었지만 형량은 더 길어져서 정권이 더 가혹한 처벌로 방향을 바꿨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254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2024년보다 거의 2배 많았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기독교는 이슬람을 떠나는 것이 불법임에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표적이 된 사람들 대부분은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과 가정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권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자주 비난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안보 조항들이 종교 활동을 기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국가 선전 활동이나 형법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범죄 혐의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 당국은 평화로운 예배도 체제 전복 행위로 간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정교회 모임이 급습당하고 사적인 종교 행사들이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구금되거나 신문을 받거나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 이후 체포가 급증했으며 이는 정권이 외부 사건을 구실로 내부 탄압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방식은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오늘날 이 모든 일들은 더 넓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봉기 이후 이슬람 공화국은 종교 개종자들, 특히 바하이 교도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와 박해를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제 밖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독립적인 조직, 신념 또는 정체성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인 탄압의 일부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일부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종교적 소수자가 아니라 기껏해야 안보 위협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을 옹호한다는 주장을 자주 듣는 미국 시청자들에게는 그 초점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신앙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수십 년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법원 기록과 인권 보고서에 문서화되어 있으며 소셜미디어에 수사나 돈을 받고 출연하는 평론가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는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연한 외교나 소극적인 기업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업 차원 모두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의 구조적인 얽힘입니다. 이번 주에 밝혀진 기업 측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란셀은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이동통신사입니다. 이 회사는 수천만 명의 이란인들에게 모바일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셀의 51%는 이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9%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MTN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규모 지분이 아닙니다.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 내 전략적 자산에 대한 막대한 지분입니다. MTN은 공개적으로 이란셀의 일상적인 운영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재가 다시 부과된 이후로 배당금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떠한 잘못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TN은 현재 미국 연방법원에서 반테러법에 따라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소송들은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에 의해 사망한 미군 가족들을 포함한 원고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MTN의 이란셀과의 파트너십이 혁명수비대와 연관된 단체를 포함한 이란 정부 관련 기관에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TN은 해당 주장들을 부인하며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보안 문제까지 더해져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안 분석에 따르면 이란셀은 해군 시설과 혁명수비대 해군을 감독하는 국방부 산하 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서비스 계약과 항구 및 기지에서의 운영 통신을 위해 이란셀 네트워크가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MTN 브랜드가 붙어 있든 아니든 네트워크 자체와 인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이 일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정권 내에서 운영되는 통신 제공업체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권은 지역 대리 세력을 자금을 지원하고 혁명수비대 구조하에 있는 기관들과 방위 및 보안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언급했지만 추가할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6일 올해 우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 청년 및 장애인 담당 대통령실 장관을 보았습니다.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이슬람 혁명 47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식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그녀는 그 정권의 유산을 칭송했고 1995년에 설립된 공동협력위원회를 통한 양자협력 확대를 언급했으며 물론 오늘날까지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해준 그 정권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그 정권의 내부 탄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처형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으며 여성이나 시위대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란 대사관이 주최한 이슬람 혁명에 대한 공식 외교적 기념 행사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 행사에서 기조연설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그 정권과 그 대리인들과 맺은 첫 번째 고위급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0월 22일 10월 7일 학살이 일어난 지 불과 2주 후에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관이었던 넬레디 판도르가 테헤란을 방문하여 정권 지도자들과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10월 7일 직후 이스마일 하니아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무장 저항을 촉구하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올해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자국 해역에서 이란, 중국, 러시아의 군함이 함께 참여한 해군 훈련을 개최했으며 이는 브릭스 연합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란 선박들이 그 훈련 기간 동안 남아프리카 해역에 있었으며 이 조치는 국제적인 관심은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 국방당국이 이후 이슬람 정권의 참여 경위에 대한 내부 조사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남아프리카 정부가 공개적으로 이슬람 혁명을 기념하고 공식적인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적인 외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지역 긴장 고조 직후 테헤란을 방문하는 고위급 방문도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가 자국 영해에서 이란 해군 함정을 공동 군사훈련에 초청해 함께 훈련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대기업이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사 지분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통신사는 이번 시위 기간 동안 이란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기업 파트너십이 간접적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단체들에게 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반테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해당 통신 인프라가 이란 혁명 수비대와 보안 기능을 포함한 국가 및 국방 통신을 지원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실들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불법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MTN에 대한 형사 판결도 아직 없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분명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슬람 공화국의 먼 관찰자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구조적, 외교적, 군사적으로 이슬람 공화국과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끔찍하든 우리는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해 긍정적으로 끝내려 합니다. 이번 주 끔찍한 이야기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연방검찰이 구글과 다른 기술 회사들로부터 영업 비밀을 훔치고 그 민감한 데이터를 이란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 3명의 엔지니어에 대한 충격적인 기소 내용을 막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검찰청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영업 비밀 절도 공모, 영업 비밀 절도, 그리고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요 기술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프로세서 보안과 암호화 시스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기밀 파일에 접근하고 이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수백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되었고 데이터가 개인 기기와 제3자 계정으로 옮겨졌으며 증거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활동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피고인 3명은 산호세에서 체포돼 첫 법정 출두를 마쳤으며 유제시 연방교도소에 중형으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미국의 첨단 기술 지적 재산이 미국을 적대하고 파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제재 대상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지 미사일이나 드론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또한 마이크로칩, 암호화, 그리고 방위 시스템부터 글로벌 통신까지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적 우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최전선이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때로는 우리 기술 산업 내부에 있기도 하죠. 이번 주에 안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본 것 중 가장 창피한 자충수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먼저 터닝포인트 USA의 잭 포소비액과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이 이번 주에 외교 정책을 X구 트위터 투표로 크라우드 소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X투표입니다. 이들은 팔로워들에게 미국인들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대중이 이슬람 정권과의 대립을 거부한다는 증거로 스크린샷을 찍어 자랑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하며 정치적으로 유용한 아니오 답변을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팔로워들이 그 기대를 망쳤어요. 2번의 설문 모두 예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해야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이해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포소비아기 설문조사가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자 그는 설문조사를 삭제했고 그 다음에는 봇들이 몰려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외교 정책을 대중에게 맡기는 게 좋은 생각인 건 그 대중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때뿐인 거죠. 이 미국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들은 핵무기를 가진 이란의 위협이 군사 행동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란 국민들이 적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적은 바로 그 정권이에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모든 압박이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잘못된 이분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건 전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성숙함이에요. 그런데 토머스 메시와 잭 포소비악은 그 성숙함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주 나쁜 소식은 여론조사가 역효과를 낸 게 아니라 일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여론을 편향된 질문으로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삭제해버리죠. 정말 한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엔 이란 대학들에 주목해볼게요. 대규모 체포, 처형, 인터넷 차단, 그리고 정권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탄압 중 하나에도 불구하고 이란 학생들은 다시 대거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샤리프 대학교, 테헤란 대학교, 그리고 마슈아드와 이스파한의 캠퍼스를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다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확인된 영상에는 학생들이 교정과 기숙사 구역에 모여 하메네이에게 죽음을, 자비드 샤 국왕 만세,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내 엉덩이에 꽂아라 라고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정권이 국민보다 해외 대리 세력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거부입니다. 이 구호는 몇 년 전 축구 경기장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공개적으로 사자와 태양 깃발, 즉 이슬람 정권 이전 이란의 역사적인 국가 상징을 개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정권은 이를 반역으로 간주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단순한 상징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실제로 처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지상에 포위된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과의 충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대 의견을 감시하고 억압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와 다른 장소에 배치된 중훈사 민병대입니다.
학생들은 그 보안 요원들과 맞서며 해산을 거부하고 당국이 진입했음에도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정권의 시위 탄압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거나 구금된 일 연후에 벌어졌습니다. 최근 몇 주간 4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학들은 감시와 숙청의 주요 표적이 되었으며 그 결과 학생들은 정학, 체포 혹은 학업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돌아옵니다. 이 젊은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구타당하거나 실종되거나 처형당하는 것을 받고 정권이 범죄 은폐를 위해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종말과 다른 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방의 정치인들이 긴장 고조와 안정성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이란 학생들은 자유를 위해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우리의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언제나처럼 다음 주에도 이 지역 곳곳에 더 많은 이야기와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에밀리 K 슈레이더나 인스타그램 에밀리 인 텔아비브로 연락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JNS TV에서 다시 뵙겠습니다.